앤더슨은 영화라는 매체로 많은 디자인 영감을 줍니다. 그의 영화 속 색감과 미감은 감히 인테리어 예술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일본의 가상도시로 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었습니다. 바로 개들의 섬입니다. 왜 서구의 사회에서는 일본 배경을 많이 사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장인정신, 우키요에, 가레산스이, 와비사비 등의 문화가 서구 사회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자리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막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과 오류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영화가 한국의 배경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 컨텐츠로 인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선 내용과 함께 한국적인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한국적인 것을 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영감을 드리는 동킴입니다. 우리에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앤더슨은 개들의 섬을 만들기 전부터 일본 영화에 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구로사와 아키라에 푹 빠졌었는데요. 실제 인터뷰에서 앤더슨은 일본 문화에 대한 단순한 흉내가 아닌 구로사와 작품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 전체에 바치는 경이라고 강조하며 구로사와 아키라 및 다양한 일본 예술에 대한 존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구로사와의 7인 사무라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집단적 저항, 권위에 맞서는 소수자를 보면 느껴지듯이 말이죠.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오마주라기보다는 질감, 감성, 리듬 면에서 그 영향이 느껴집니다. 자연과 기술 사이의 긴장을 인간과 동물 구도로 보여줍니다. 어린 주인공 아타리와 동물의 우정은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와 유사합니다. 그는 영화에서 가부키극 스타일의 연극적 연출과 와비사비 미학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 각자의 서사를 지닌 채 쓰레기 섬에 지내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쪽 귀가 찢어진 치프, 털이 뭉친 렉스, 낡은 붕대를 두른 보스 등은 불완전함을 와비사비의 미적 요소로서 승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캐릭터들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할 수 있었겠지만 캐릭터들은 직접 손으로 제작하여 완벽함보다는 인간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웨스 앤더슨이 만든 최초의 SF 영화라는 타이틀을 선사받은 개들의 섬은 앤더슨 특유의 디테일성과 디스토피아적 영상미에도 여러 평론가와 매스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문화를 이야기의 핵심이 아닌 배경에 등장하는 벽지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사카모토는 아시안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고, 바이스의 마이클 션은 백인이 상상하는 일본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았죠. 개들의 섬을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여기에는 철저히 서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개들의 섬은 한국인이 보면 눈이 돌아갈 우길개의 형태들이 미적으로 승화하여 표현이 되었고, 영화의 폭발 장면은 핵폭발을 연상하는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서구의 감독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죠.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한 듯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문화적 전유이죠. 궁극적으로 앤더슨이 이야기의 무대 장식을 삼은 대중문화 일본에 대한 그의 비전으로만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의 스타일은 오마주가 아닌 차용에 가깝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논란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문화적 전유 논란. 앤더슨이 서양인의 시각으로 일본 문화를 묘사하면서 일본을 이국적이고 독특한 무대로만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대사가 대부분 번역되지 않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비일본인 관객만을 위한 연출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캐릭터는 자막 없이 말하거나 개 캐릭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석됩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일본 문화를 피상적으로 가져와 자신의 작품 안에서 소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은 오리엔탈리즘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즉, 타문화를 아름답게 묘사해도 그 맥락과 역사, 감정, 관점을 일방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결국 일방향적 소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 세비어의 서사 비판입니다. 영화에서는 일본 정부의 부패와 폭력성을 고발하는 역할은 일본인이 아닌 백인 소녀 트래시 워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영화 후반부에 사건을 해결하는 영웅처럼 비춰져 백인이 타인의 문화를 구원한다라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미국 매체에서는 이 캐릭터가 불편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왜 일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일본인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들은 앤더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는 탈식민주의를 말하지만 정작 식민지에서 가져온 예술과 유물은 여전히 자국 박물관의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올 때는 더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많은 영화와 디자인 산업에서는 항상 아시아를 미지의 세계로 신격화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고정관념과 오류들과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왜 세계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반복적으로 참조하고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이국적이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가 가진 철학성이 시대와 매체를 초월해 계속해서 해석 가능한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결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나라입니다. 서구의 미학은 대체로 완성, 대칭, 풍요, 장식의 미를 추구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와비사비와 같은 정서를 기반으로 불완전함과 덧없음에서 찾는 아름다움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지금 시대의 미니멀리즘, 지속 가능성, 현 시대의 디자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디자인 철학에서 추구되고 있는 Less is more 철학처럼 이미 일본의 전통 철학 속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세기 유럽 예술계에 충격을 준 우키요에가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서구에 처음 크게 영향을 준 사건 하나는 바로 우키요에인데요. 덧없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이름의 목판화였습니다. 1854년 일본이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유럽으로 유입된 우키요에는 모네, 드가, 마네, 고흐 등의 인상주의 및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원근법이 없는 평면적인 구도와 과감한 생략, 장식적 색면 분할들이 유럽 회화의 관습을 깨뜨렸습니다. 고흐는 히로시게의 작품을 그리기도 했었고 자신의 편지에 나는 일본화처럼 그리고 싶다라고 직접 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레산스위와 와비사비입니다. 이것들은 철학을 통해 공간을 만든다고 보여집니다. 가레산스위는 물 없이도 흐름을 표현하는 마른 정원,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며 와비사비의 철학은 낡음, 소박함, 여백에 담긴 미적 철학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지 시각적 스타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담은 철학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디자이너, 건축가, 브랜드들은 단지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고방식 자체를 빌려오려는 시도들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현대사회가 일본 미학을 다시 호출하는 이유는 과잉정보, 이미지, 소비 속에서 사람들은 속도보다는 호흡, 풍요보다는 여백, 자극보다는 침묵을 원하게 되었고 이는 곧 일본 미학의 본질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 문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디자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브랜딩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단순히 일본풍 스타일을 차용하기보다는 왜 그 철학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트렌드를 쫓는 대신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공간도 브랜드도 이제는 이야기와 철학이 있어야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도 중국도 아닌 일본이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심미적 선호도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문화 구조화와 상업적 활용의 연쇄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보다 오래된 대제국 이미지를 가져 접근성이 떨어졌고 한국은 서구에 덜 알려진 이미지와 같이 대비를 이루며 일본은 서구 문화에 더 구조적으로 적합한 대상이 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사실 한국이 같은 시기 국제적으로 전파가 되었더라면 또 달라졌을 이야기입니다. 절대 우리나라의 미적인 것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려청자, 백자 등이 있죠. 우리나라 고유의 미로도 충분히 국제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은 모든 건 다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것이 일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다린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있고요. K-팝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 문화처럼 대중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K-팝으로 시작된 인기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철학을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가장 핫한 넷플릭스 영화인 K-팝 데빌 헌터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국적인 이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거 하면 한옥이지 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옥을 가래산스이처럼 쉽게는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옥의 미는 처마와 기둥만으로 세워진다고 한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한옥은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자연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한옥을 제대로 표현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식 정원은 풍경을 시야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끔 조성한 데에 비해 가래산스에는 인공물을 통해 공간 안에 가두어 재조성했다는 점에서 자연을 즐기는 방법의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산스에는 비교적 쉽게 모던한 디자인에도 접목할 수가 있고 그 품위가 현대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옥을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닙니다. 한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옥의 기둥, 기와 등의 전통적 마감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새로운 물성을 융합하고 한옥의 맞춤 및 연결 방식의 철학을 유지해주세요. 그건 나무의 기둥이 아니더라도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전위 예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마의 색상은 단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촌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최근 한국에 방문하여 경복궁과 사찰을 다시 가보니 한국스러운 멋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현준 교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안에서 앉아 외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자연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연의 컬러인 단청, 녹색과 자주색을 사용하여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겠지만 이것을 모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옛날은 빛이 없어 바깥은 밝고 내부는 어둡기 때문에 화려한 컬러로 디자인한 것은 실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의 인공적인 빛을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적 단청색은 굉장히 튈 것입니다. 그러니 브랜드에 맞는 컬러와 분위기를 정하여 여러분들만의 단청색을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한옥의 철학을 가지고도 동시대적 연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옥 말고는요. 역시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닭의 전통 패턴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더 나아가 현대적 한국의 특성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겁니다. 한국의 트렌드는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것에 대해 경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역사적인 것들을 보존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디자인 예술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로 가는 길이니까요. 저는 역사적 가치의 보존의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아닌 전위 예술의 시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국악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국악이라는 음악을 운동이나 일을 하는 일상에서 들으시나요? 아니죠.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악소녀 송소희님의 행보를 보세요. 저는 이것을 처음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고수하여 잊혀질 바엔 새로운 것과 융합을 하여 전통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잊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의 송소희님은 한국의 오로라입니다. 저도 외국에 나오기 전 한국의 미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일본과 서구의 디자인과 예술을 좋아했습니다. 해외에 나와보니 느끼는 게 참 한국적인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북한과의 전쟁으로 황폐화가 되어 다시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한국의 것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알고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만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만 다녀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동안 일본을 갔던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몰랐을 뿐이지 이제는 한국은 여러 매체를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홍대는 반 이상이 외국인들인데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레퍼런스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행을 쫓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반영하되 브랜드만의 철학으로 기획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술성을 가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예술성을 인테리어와 브랜딩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 서는 입장이 되었으니 유행을 쫓지 말고 만들었으면 합니다. 디자인 영감을 제가 다음 영상에도 잘 만들어 올 테니 구독해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는 한국 인테리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싶은 스튜디오 동킴의 동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데우시.